난 김정은이가 보여요. 저놈이 상당히 괘씸할 거예요. 식량 배급 제도가 복구 안 되면 전쟁 능력도 다 잃게 돼 있어요. 지도자는 자기 세력이 있어야 해요. 김정은과의 동년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주변에 기득권 중에 저놈이 아래비보단 못해, 애비보단 못해. 눈구랭이들이에요. 왜 후계자를 빨리 안 세우는지 알아요? 북한이 분석하는 데서 정말 쉬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잊어먹어도 기억력이 쉽게 나오는 것. 그건 왜 그러냐면 북한의 국가 이념, 야망, 국가 비전, 시스템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역동성이 전혀 없어요. 세계 트렌드를 따라 뛰려고도 안 하는 그 북한 체제예요. 저 체제의 유일한 목적은 세습 공산 독재 체제를 유지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을 일관하게 들여다보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적도 놓치지 않고 정확한 답을 낼 수 있어요. 김일성 적석은 자기네가 준비되면 도발하는 놈들이에요. 항시적으로 대남 조카 통일 야망을 가지고 있고 저것들은 무조건 협박 공갈을 전제로 하고 대한민국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회담에 나오는 기간에는 뜸해졌다가 약간이라도 트러블 생기면 또 본격적으로 도발합니다. 그게 김일성 적석 체제의 생리예요. 굴러가는 수법이에요. 최근에 유난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어요. 90년대 말에 무슨 댐을 폭파시켜서 서울 불바다 한다. 저것들은 뭘 달라는 소리를 저렇게 무력 행사로 보내는 그 방법에 질들여진 적석이에요. 최근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세가 달라졌어요. 대한민국도 정부가 바뀌고 이제는 김일성 적석 정권이 도발하는 데 대한 피로감이 다 생겼어요. 대한민국 국민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그렇고 동맹관계에 있는 한미동맹도 그렇고 이제는 그 약발도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어요. 너희가 도발을 중지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당신들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 미 합중국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도 그렇거든요. 이런 조건에서 옛날에 미사일 몇 방 쏴면 무조건 나와서 화해하자. 그러던 분위기가 지나갔어요. 그건 무슨 뜻인가? 김정은일 입장에서는 내 체면을 씌워주면서 내 파워도 모르는 척 인정해주면서 그래 너희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군사도발 안 하지? 안 할게. 요 마당을 깔아달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 많아요. 물 건너 갔어요. 한두 번 써먹는 거지 어떻게 세 번, 네 번 재탕을 해요? 못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도발하고 막 그러면 상점 사재기까지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 보니까 힘도 없는 놈이 계속 저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올리라는 거예요. 달래고 젖꼭지 물려달라는 소리예요. 김정은이는 또 김정일이가 국사하는 바람에 단 1년도 후계자 수업을 걸치지 않고 올라간 애예요. 독재 국가도 그렇고 자유민주 국가도 정치인이 수업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다못해 국가 지도자인데 하물며 국가 지도자인데 김정은이는 그 과정이 전혀 없다나니까 모든 액션이 앞뒤가 안 맞고 공사 구분이 안 되는 행위만 골라가면해요. 지금 애 끌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이제 미사일 발사장도 나가 앉기가 좀 버거운지 그것도 이제 매일 쐈으면 좋겠죠. 김정은 애 심정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중장거리 미사일 말고 소형, 국소형 유도탄들 군검 검사장에까지 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공장에서 생산돼 나오는 생산품을 전력화 가능한가? 북한군에 넘겨줘도 되는가? 이 무기질을 시험하는 게 군검 검사거든요. 그건 지도자가 나가 있는 법이 없어요. 공장 노동자, 그 공장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군에서 파견된 군검 검수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가 앉아 있더라고요. 북한은 한 번도 허리 편 적이 없어요. 계속 어려운 상황이 라선형으로 계속 내려가다 나니까 그럭저럭 견딜만 했는데 북한 주민들도 지쳤어요. 이제는 인민이 김정일을 받들어서 이게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것들은 그것들이고 우리는 모르겠다. 그거는 그래도 이제 배고프니까 너는 못 따라가겠다. 너무 귀찮고 너무 시달린다. 주는 것도 없이 자꾸 너 여기에 끌어내고 여기저기 행사에 끌려나가서 김정은, 김일성 족속의 포로들처럼 끌려다녀요. 북한 주민들이. 한 개 나라가 1년에 그렇게 국가적 정치 행사를 4-5개씩 하는 나라가 있어요. 전체 민을 끌어내가지고.
이게 바로 김정은이 자기 신격화, 김일성 족속의 신격화가 부서지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리는 거예요. 북한은 신정주의 국가로서 신격화가 무너지면 김정은은 죽어야 돼요. 그거 지금 무너지는 단계에 분명히 들어갔어요. 북한 주민들이 자각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밖에서 보기에는 그게 보여요. 북한 체제가 정상으로 나가는가 아니면 급격히 내려가는가, 연착륙하는가 계속 내려가는가는 기준이 딱 하나예요. 이게 뭔가 북한 김일성 족속의 사회주의 제도, 저들 족속이 세운 주체의 사회주의 제도의 최대의 우월성 중에 3대 우월성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식량 배급 제도예요. 이 식량 배급 제도가 복구되면 저 체제는 살아나는 거고, 식량 배급 제도가 복구 안 되면 계속 내려가게 돼 있어요. 전쟁 능력도 다 잃게 돼 있어요. 김일성 족속의 식량 배급 제도는 우리 주체의 사회주의 제도의 최고의 우월성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무료 교육 제도예요. 세 번째가 무상 치료 제도예요. 교육이나 치료는 생명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생존권에 걸린, 생명권에 걸린 그 식량 배급 제도가 80년대 말에 붕괴돼서 90년, 2000년대, 2001년대, 2020년대 거의 40년이 돼도 복구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북한의 전체 주민들이 수단껏 슬기롭게 수단껏 능력껏 폭력, 비폭력, 도적질, 비도적질 다 동원해서 살아남았던 오늘까지 온 그 요정도 끝나가고 있어요. 북한에 훔칠 게 없어요. 생산량물은 나오지 않고 그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불만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 불만도 외부 세계를 알고 이걸 해결하는 방향을 다른 외부 세계의 모든 정보를 접하고 그 선이 서는 상황에서 혁명도 일어나는 건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사는 건 지겹고 고통스럽고 정말 누구라도 씹어먹고 싶을 정도로 중고스럽지만은 그 화살을 어디다 돌리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 응당이 도래할 미래였고 김정은이도 그건 알았을 거예요. 쿠바가 대한민국과 수교를 했다고 해서 북한에 데미지가 없어요. 과거의 사회주의권과의 수교의 종집을 찍은 데 대해서 김일성 족속이 그 면에서 영역이 좀 좁아졌을 뿐이고 대한민국은 넓어졌을 뿐이에요. 쿠바와 북한 사이를 알면 이건 정치적 데미지 외에는 그것도 북한 인민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김정은 하나만, 김일성 족속 하나만 이를 바득바득 갈지 북한 체제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쿠바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예요. 우리가 일본을 말할 때 뭐라 그래요? 가깝고도 먼 나라라 그러잖아요. 이걸 반대로 쿠바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예요.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요. 문화권이 달라요. 경제적으로 놓고 볼 때 쿠바하고 북한은 무역이 없어요. 협동이 없어요. 협력이 아예 없어요. 전 세계에 쿠바산 아바나 담배 한 가지도 안 들어가 있는 건 북한밖에 없을 거예요. 무역이 전혀 없어요. 경제 교류, 군사 교류, 문화 교류가 전무해요. 쿠바하고 북한은 오직 정치적 연대성만 있어요. 그건 어떤 연대성인가? 반제반미 전선에서의 연대성이에요. 쿠바는 미국이 코앞에서 반미를 하는 형제고 우리는 동방 끝에서 대한민국에 주둔한 침략자 미군과 대결하는 전초선에 있는 동방초소, 아메리카초소 해가지고 그런 무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쿠바하고 쿠바의 그 피델 카스트로도 그렇고 김일성 족속과의 관계가 아주 묘해요. 앞에서는 서로 쿠바니 조선 동지들이니 앞만 쳐줘도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에서 놓고 볼 때 유엔 무대에서 대한민국과 수교를 안 하고 북한과만 수교돼 있던 쿠바가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규탄 그런 망치를 때릴 때 쿠바는 누구 손을 들어주겠어요? 지금까지는 북한 손을 열심히 들어줬을 거예요. 듣든 말든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들어줬지만은 이제는 대한민국을 고려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는 유엔 무대에서의 한석, 제작현에 있던 한석을 가져왔다. 대단한 거예요. 왜? 쿠바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이득이 나는 거지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이득이 없어요. 그리고 쿠바, 대한민국의 암암리에 지금까지 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력도 들어갔고 관광객도 가고 이제는 쿠바의 학교들이 한국어 무슨 학과도 생긴다네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나 북한 거기는 쿠바하고 그렇게 호호해도 쿠바 관련해서 쿠바 사람들이 무슨 대사관 주재 행사 때나 그저 만나서 우리는 동지 어쌰
끝. 외교, 수교란 리해관계예요. 리해관계. 국가 간의 리해관계가 있을 때 맺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정치적 리해관계 때문에 맺은 거고, 우리 오늘의 대한민국이 쿠바하고 맺은 거는 정치적 리해관계는 바뀌고, 국익을 넘어서는 정치적 리해관계는 없으니까 어떤 나라도 정당에는 정치적으로 아무리 떠들어도 구체적으로 보면 독재 체제를 지키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리해관계예요. 체제는 또 소유관계가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북한은 김일성 공산세습 독재 체제입니다. 북한에서의 김일성 족속은 태초부터 실용 족속이에요. 지도자 족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이가 몇 년은 더 버티겠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이가 글쎄 지금 저 자연 생장적 나이로 보면 후계자 세월 나이도 아니에요. 독재 국가들, 세습 독재 국가들이 얼마나 묘한지 알아요? 왜 후계자를 빨리 안 세우는지 알아요? 봉건하고 달라요. 현대판 국가들에서 말하자면 리펀 군주제 빼놓고 공산주의 딱지를 쓴 저런 국가들에서 후계자를 빨리 안 세워요. 소련 공산당도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후계자가 정해져서 그 역사가 다 그렇게 굴러와요. 중국도 같아요. 왜 후계자를 빨리 안 세우는지 알아요? 북한도 원래 후계자를 빨리 세우면 선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후계자가 자기가 저놈보다 빨리 죽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세워놓은 거니까. 후계자는 자기 아버지가 오래 사는 게 싫어요. 원래 김일성이가 김정일을 빨리 세운 이유가 있어요. 대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 뒤에 혹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그래도 후계자는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돼서 세운 거예요. 김정일이는 자기 아버지의 권력을 74년 후계자로 돼가지고 하나하나 빼앗으면서 행사해 왔지만은 국가의 탑은 아니었거든요. 독재자 탑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아버지 권력을 빼앗았던 그 상황을 자기가 직접 재현하고 실현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자기 몸으로 그렇게 행사했기 때문에 김정은이를 굴사하는 날까지 후계자로 안 세웠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정정할 때 후계자 세우면 자기가 호수아비가 된다는 걸 딱 알은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세습 독재자들이 그런 면에서는 동물적으로 빨라요. 절대 안 세워요. 지금 김정은이는 굉장히 골아픈 게 뭔지 알아요? 자유세계에서 자기도 꿈에도 생각 안 하는 4대를 자꾸 세운다고 그러는 거 어찌 듣기에 따라서는 그건 모욕적인 거거든요. 저게 이제 30대 아닙니까? 40대 들었었죠. 그걸 놓고 4대 하는 거 얼마나 불안정하고 취약하게 보면 자꾸 4대 노래를 부르겠어요. 저놈이 그 상당히 괘씸할 거예요. 지금 4대로 가는 건 틀림없지만은 김정은이가 주애를 끌고 다니는 거나 이 모든 것은 4대를 내세우기 위해서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 지독히 외롭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놈이 공사 구분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김정은과의 동년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주변에. 기득권 중에. 보세요. 할아버지가 키우지 않으면 제 애비 김정일이가 키운 걸 거기에 둘러싸여 있어요. 김정일이는 김일성의 후계자가 돼서 당중앙위원회 조직빌서 자리를 꿰찰 때 북한 땅에서 정상적으로 소학교, 중학교, 대학을 거치면서 자기 동창부리를 가지고 있은 거예요.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은 거예요. 자기 또래. 후계자로 제정돼서 중앙당에 들어갈 때 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것들이 김정일이 신격화 작업을 다 해주고 후계체계를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이는 제 힘으로 후계체계를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간부들하고도 거리를 두거나 자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자기 세력이 있어야 해요. 그것도 자기가 손때 묻혀 기르고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수주정도 하는 거 서로 보고 화장실도 같이 가서 노래 부르고 이런 관계의 서로가 다 아는 믿을 만한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김정은한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김정은도 쟤들이 무서운 거라 올라앉긴 앉았는데 앞에서 만세 부르고 그런데 그 김일성 김정일 받들어 여기까지 오자면 죽느냐 사느냐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겠어 이 말 때문에. 눈물행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앞에서 만세 박수치고 다 이렇게 하지만은 저놈이 할애비보단 못해 애비보단 못해 이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김정은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건 외부적으로든 모든 독재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기득권이에요. 왜? 대외적은 다 명백하고 투명한 적들이에요. 누가 날 반대하겠다는 건 뻔히 알잖아요. 기득권은 딱 옆에 있어요. 모든 독재자들이 말로가 최고 측근이 팔아먹거나 죽이고 항복한 거예요. 북한 사태가 그 사태로 가지 말라는 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 김정은이는 아무리 회의 벌려놓고 연설을 반나절씩 떠들고 박수를 치고 어쩌고 해도 그 밑에 앉아있는 모든 연령대가 김정은보다 10년 이상이 다 넘어가는 자들이에요. 가까운 거는 자기 그 여정이하고 그 주애밖에 없는 거예요. 주애를 손잡고 다니는 거는 걔만이 믿을 수 있고 걔 손 잡아야 불안감이 없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끌고 다니는 거예요. 김주애는 후계자가 아니며 될 수도 없으며 오늘의 김정은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 후계자 말이 한 말이라도 주권에서 나온다면 그 자는 그 순간에 죽어야 돼요. 이게 북한 후계자의 자리예요. 세습한다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러나 주애를 깨두고 나왔다고 해서 4대 세습 준비한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정은이가 아직 어리고 후계자 수업 과정이 전혀 없고 어떤 사회생활도 북한 주민사회와 해본 적이 없고 제 경력이 선호공이에요. 어느 날 삐쭉 나타나서 후계자가 됐어요. 제가 어디 가서 뭐라고 살았는지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도 외로우니까 공사 구분이 안 가는 놈이니까 애를 데리고 미사일 시험 발사장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걔 손잡고 걔 옆에 있어야 불안이 가시는 거예요. 인간 심리로 볼 때 난 김정은이가 보여요. 얼마나 웃으면 여기 이만한 뭐 하나 나왔는데 그것도 떼지 못하고 돌아다니겠어요. 세습은 무조건 하겠지만은 주애가 세습할 것이다. 그건 택도 없는 소리고 누가 하는지 알겠어요? 독재 국가에서 세습 후계자가 누구냐? 그걸 내부에서 알고 발설한 자나 알지 못하면서도 말한 자는 다 죽어야 됩니다. 북한의 세습 체제 유지 최대 비밀은 후계자 비밀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이가 74년 4월 달에 공식 후계자로 초대될 때까지 김정은이가 후계자 될 것이라는 거 누구도 생각 못했어요. 한국 한류를 제일 처음에 전파한 게 김정일이에요. 그 녀석이 자기가 북한의 문화예술 수령 신격화 찬양 노래로 멍땅 만들어 놓고 지도 듣기 싫은 거라. 그리고 북한의 모든 대남 심리전 할 때 나오는 내보내는 음악들 다 대한민국의 명곡들을 가사를 다 바꿔서 하다 나니까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가요지만은 이 모든 노래들의 가사를 바꿔가지고 대남 공작용 조카 공작용 가사로 바꿔서 심리전을 했는데 그걸 북한의 예술단들이 다 부르고 연주하다 나니까 거기서부터 그게 다 새 나온 거예요. 북한의 예술단들이 다 형상을 하다 나니까 그게 중심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그 분야에 17년 출입기자예요. 북한은요 사진기도 못 만드는 나라예요. 백성 40년째 밥도 못 먹이는 놈이 무기 개발했다면 뭘 온전한 걸 개발했겠어? 유사품이라고 봅시다. 하나 나면 하나 쏘고 하나 나면 하나 쏘고 나 아직 장악력이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변치도 않는 집안에 제삿날을 마는 것처럼 기타 나머진 몽땅 허약 체질이에요. 그러면 북한의 군사력, 이 문제 아니에요? 모든 나라의 군사력은 그 나라의 경제력에 발판을 두고 있어요. 모든 나라의 방위 산업도 그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력의 수준이 그 나라의 방위 산업의 능력을 규정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초적으로 봅시다. 모든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선 원료 자재 구입, 수출, 수입에 자금이 투자돼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경제적인 기계, 기구들을 돌리는데 자금이 투자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인력을, 멱을 살리는데 자금이 투자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데서 나온 걸 가지고 또 어떤 무역을 해서 또 자금이 정상적으로 순환을 하고 자본 투자가 이렇게 돼야 그 나라의 국방력이 성장하는가 못하는가가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이거는 경제학인데 북한은 처음부터 다 파괴됐어요. 북한하고 어느 나라가 무역합니까? 북한의 국방력, 군수산업의 해외의 원료자재 의존도가 거의 70%예요. 모든 원료자재, 그 모든 것을 60년대, 70년대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된 거예요. 다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 나라들이 싹 끊었어요. 왜? 북한이 너무 빚을 많이 져서.
준다고 가져가면 돈을 안 주고 약속을 너무 많이 어겼기 때문에 중국은 개혁개방 나가면서 한 푼이 귀할 때 받지는 못할 망정 또 떼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수입에 들어가는 건 다 군수와 연결된 원료 자재 기계들이에요. 이것부터 끊었어요. 러시아도 끊었어요. 왜? 계속 자기는 서쪽 나토와 대치하고 있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 짝을 관리하자도 끝이 없는데 극동쪽에서 김정은이 같은 게 하나 있으니까 미군이 상시 추진하는 거예요. 일본이건 뭐건. 이것 때문에 이걸 정상 지원해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70년대 초부터 북한에 대한 모든 군수 물자의 지원을 서서히 고갈시켰어요. 그때부터 북한의 모든 방위 산업은 다 무너졌어요. 돌아안 가요. 일단 북한 인민경제도 돌아안 가요. 말하자면 민수경제도. 북한 군수산업체는 전반적 민수경제에서 협동품을 조달해줘야 무기를 맞춰서 완성품을 내는 그 공정이 실현될 수 있는데 이게 안 돼요. 민수도 망해 군수도 솟어요. 그러면 북한의 전쟁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북한의 전쟁 능력은 어느 국가든 전쟁 능력은 첫째 경제력이에요. 둘째는 국민 생활 안정이에요. 이게 전쟁의 2대 요소예요. 이 2대 요소가 맞춰져야 그 체제가 강하니 약하니 하는 답도 나오는 거예요. 백성 40년째 밥도 못 먹였어요. 백성만 못 먹인지 알아요? 북한 군도 못 먹였어요. 지난 1월 16일 최고인민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이 말했더라고요. 연초부터 들이닥친 식량난에서 북한군 장령들, 장교들, 군관들, 병사들, 군관 가족까지 서로 밥술을 덜어주고 덜어먹으면서 식량난을 이겼다. 국가가 마땅히 먹여 살려야 하는 북한군에 대한 식량을 북한군 내에서 장군과 병사와 군관과 군관 가족 사이에 밥술을 덜어주면서 이겨냈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걸 놓고 볼 때 경제의 측면에서 볼 때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전쟁 능력이 0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야심만 있는데 그럼 왜 자꾸 미사일 쏘는가? 전쟁 능력을 갖출 수 없으니까 공갈용으로 쏘는 거예요. 북한의 전쟁 능력에 대해서 그전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전쟁 능력이 있는 자는 함부로 폭언을 안 해요. 뭐가 든든하고 미천이 든든하고 실력이 든든하고 장비가 든든한 사람이 어디 가서 까부는 거 봤어?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백성 40년째 밥도 못 먹이는 놈이 무기 개발했다면 뭘 온전한 걸 개발했겠어? 북한 주민 인구수 자체가 비밀이에요. 북한은 절대로 국가 인구수를 제대로 발표를 안 해요. 통째서 2천만이라 그래요. 그러면 2천만이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만 16세 이하 인원하고 여자는 56세부터 남자는 60세 이상의 인구를 빼놓으면 다 정규군, 상비군이라고 보면 됩니다. 훈련은 받죠. 훈련은 받는데 문제는 훈련의 질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저것들은 질적으로 훈련할 수 없으니까 1년 365일이 훈련이요. 왜? 늘 전쟁 분위기 속에서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살라는 게 김일성 주석이 전체 인민에게 강제하는 생활 태도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북한 군인들도 먹이지 못해 탄력 나와 돌아가고 이거 어디서도 북한군 탈영병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 것 같은데 북한은 90년대부터 탈영병 문제가 북한 군을 흔들 정도로 심해요. 먹이질 못해서.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북한을 제대로 안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후 문제고 이렇게 놓고 볼 때 북한의 뭐 몽땅 군대다. 물론 김일성 주석이 늘 말했어요. 미제를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자면 전체 인민이 총 쏠 줄 알아야 한다. 그 개념에서 정규군, 비정규군으로 보시면 돼요. 민간, 그 다음에 정규 이렇게 보면 돼요. 문제는 질의 문제. 대한민국의 예비군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예비군이 북한의 특수부대하고 붙는다? 완전 승리예요. 완판 승리예요. 대한민국 예비군이. 북한 사람들은요 영양 상태가 낮아서 뛰질 못해요. 군인도 못 뛰는데 예비군이 뛰겠어? 전반적 엘리트 매치 전쟁하는 건 아니니까 전쟁은 동원력이니까 그거 놓고 볼 때 김정은을 필두로 한 10,000명의 그 지성원을 빼놓는다고 하면 기타 나머지는 몽땅 허약 체질이에요. 먹지도 못하면 몇 없어 죽겠는데 뛰라고까지 그런다고.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어서 빨리 가야 될 때는 스스로 뛰지만 당국에서 뛰라면 그저 입이 이만큼 남아 있어요. 밥도 안 주면서 뛰라 그런다고. 그 전반적인 실태예요.
북한의 그 국방비를 책정하는 거 있죠? 그건 정상국가들이 하는 거예요. 북한은 경제비자 국방비고 국방비자 경제비예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국방공업이 살아나면 인민경제가 다 죽어도 국방경제가 살아나면 그 속에서 포, 총도 나오고 박가마, 박고루, 자전거도 나오게 만든 게 북한 경제의 소위 본질이에요. 민수공장이 돌아간다는 것은 군수산업이 곧 돌아간다는 뜻이고, 군수산업이 멎어서면 민수산업도 필요 없다는 뜻이고, 민수산업이 멎으면 군수산업도 돌아 안 간다. 요렇게 딱 돼 있어요. 북한에 대고 들여다 보이지도 않는 데 대고 국방비를 몇 프로 써니면 이거 북한으로 대고 말하는 거는 돼지가 진주 먹거리 걸었니 안 걸었니 그거 평가하는 거나 같아요. 정상국가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비정상 비상식적인 국가라고 해요. 그렇고 지금 계속 쏘는 미사일 그거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북한이 아무리 캐테를 몽둥이 없는 나라라 해도 나라의 전체 국방과학자들 두뇌진이 달라붙어서 밀수에서 들어간 그 어떤 부품들 가지고 예싸 천신만 그래서 수제 미사일 하나씩 시험용 만들어내면 하나 나면 하나 쏘고 하나 나면 하나 쏘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그 분야의 17년 출입기자예요. 그래서 양산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을 나라가 80년대 초부터 모든 미사일을 만들어 놓고 양산을 지금까지 못했다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요? 양산을 했으면 왜 지금까지 계속 시험 발사하고 앉았겠어? 북한은 기술이 높으면 이 모든 설비 이 기초가 따라 안 주고 이게 따라주면 기술이 높지 않고 이게 어느가 하나 균형이 다 파괴된 나라예요. 정상 운영이. 그래서 국방과학원 과학자를 굉장히 고생할 거예요. 북한을 볼 때 미사일이랑 계속 쏘는 거 볼 때 나는 북한 기자 출신으로서 시각이 달라요. 어느 나라에 아무리 홍콩같이 말하자면 국가의 면적이 굉장히 작은 나라도 자기 나라 수도 근방에서는 미사일 시험 발사 안 해요. 이제는 그 미사일 만들어 놓고 지방으로 끌고 나갈 힘도 없다는 소리요. 왜 자꾸 평양시 근방에서 쏴? 온 나라 이민을 보고는 평양시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통행증 제도 내놓고 못 올라가게 만들면서 미사일은 왜 평양 근방에서 자꾸 쏘? 순환비행장 근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가 제일 먼저 두드려 맞습니까? 수도입니다. 거기서 미사일 발사까지 계속 한다는 거는 국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요, 세계가 인정하는 지대한 도덕적 기준을 갖고 딱 돼야 해요. 그래서 북한이 도발할 때는 그 모든 도발 행위가 대한민국의 육해공 그 영역을 침범할 때는 100배로 응징한다. 그걸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야 저놈들이 한두 번 하면 원래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초지일관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무너진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잡는 건 질서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준해서 딱 그렇게 해야 돼요. 방법 별거 없어요. 모든 승전국들이 밟았던 전략이 이거예요. 용서 안 한다. 3대 범죄 있잖아요. 전쟁 범죄, 인권 범죄, 상습적 도발행위 범죄, 3대 범죄입니다. 너무 대한민국도 발전하느라고 세계가 너무 테러리스트가 날 때 좀 잠잠할까 하면 저 끝쪽에서 전쟁이 일어나 북한이 왜 여태까지 살아남은 것 같아요? 왜 살아남은 것 같습니까? 북한이 뭐 핵무기 만든다고 까불고 도발하면서도 오늘날까지 인권 유린 국가로 낙인되면서도 유엔 대북 제재를 1, 2, 3, 4, 5, 6, 7까지 받는 나라가 왜 건재해 있는 것 같아요? 왜 손 안 되는 것 같아요? 북한에 투자한 나라가 없어서 그래요. 전략 자원이 일단 없어요. 세계 경제를 어떻게 튀어주고 막혀주고 할 전략 자원이 없고 북한에 막 많은 나라들이 투자를 정식으로 했다면 저놈이 정시의 불안 지역으로 계속 만들면 놔두겠어? 투자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관계를 딱 봐야 돼요. 북한 내에서 대한민국이 침범당한다? 다 달려들어요. 왜?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글로벌 관계를 갖고 투자한 나라가 너무 많고 대한민국이 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축이 당당히 10위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은 왜 합니까? 동맹국의利益관계 때문에 다 가는 거예요.利益관계 없는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저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다. 러시아도 중국도 국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전혀 바라질 않아요. 대한민국과의利益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없어요. 자랑할 게 없고 자기 실력을 자랑할 것 없으니까 직관적인 그거를 해가지고 나 아직 장악력이 있다. 첫째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변치도 않는 집안에 제삿날이 많은 것처럼 저건 뭐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까운 줄 모르고 1년에 저렇게 대형 행사를 국민을 끌어내는 행사를 저렇게 여러 번씩 하는 거예요. 뭐 많이 쓸 것도 없죠. 이미 있던 거 페인트 칠해서 들고 나오면 되는 거고 자동차도 페인트 칠해서 갖고 나오면 되는 거고 북한의 소위 전략무기라고 보는 건 가짜 무기가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그건 등탈이 없어요. 또 원래 정상국가에서도 진짜 무기는 안 들고 나가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하고. 거기서 김정일이는 김일성 족속은 또 진짜가 없기도 하거냐 있다 해도 불안해요. 이번에 러시아에 무슨 뭐 미사일인지 뭔지 수출한 것 중에서 뭐 몇백 개 중에 2개만이 명중 재구실했다면서요. 그런 무기를 김일성 족속이 모르겠어요? 지나가다가 그 미사일도 빽 돌아서 터질지 누가 알아요? 모든 군대는 오늘 열병식 지나가면 100만 원 이런 것도 없어요. 다 무보수니까. 인건비라는 개념이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몽땅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혁명위협에 대한 헌신성을 가지고 매달리라는 게 김일성 족속이 1945년 8월 10월부터 오늘날까지 운영해 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시종일관 강조하는 슬로건이에요. 김정일이가 말했죠. 계란에도 사상을 지으면 바위를 깰 수 있다. 자기네는 무게에다도 사상을 지어서 6.25 전쟁 때 보총으로 원자탄 이겼다는 놈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려도 될 것 같아요. 유사품이라고 봅시다. 북한은요 사진기도 못 만드는 나라예요. 현미경도 못 만드는 나라예요. 다 중국에서 들여오거나 뭐 다 이렇지 현미경도 못 만드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 이 경제위원회 그 유명한 평양유리공장 유일한 광학유리공장이에요. 군수공장. 안경알도 못 만들어요. 그런 나라가 위성을 만든다면 누가 믿겠어? 물론 보따리 장사꾼으로 꼭 필요한 뭐 그런 건 들여가겠죠. 거기에 해당된 물품들은 소재나 자재들 들여가겠지만 이게 세상에 얻는 것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요. 그거 정상국가의 위성에 하는 망원경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어요? 북한에? 안 좋죠. 일반 자유세계의 문방구에서 파는 게 들어갈 거예요. 그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이 언제부터 했는지 알아요? 1987년 4월 11일부터 간판 올렸어요. 나 그 분야 출신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날에 김정일이가 나와서 이제부터 위성하자. 이래서 그날이 위성개발 시작 날이고 위성개발 과학자 돌격대의 명칭이 4월 11일 과학자 돌격대입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때부터 여기까지 지금 계속 미구적거리면 만리경이니 천리경이니 차라리 만들 그 품이면 제가 러시아 인공위성 빌려 타고 우주에 갔다 오는 게 낫겠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게 뭐 이렇든 저렇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리, 사정거리 어디까지 몇 고도몇이 어떻게 올라갔는가 우리는 그게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수준까지 왔구나 이것만 파악하면 돼요. 나머지 북한에는요 내가 그러잖아요. 사진기도 못 만드는 나라예요. 안경알도 못 만드는 나라예요. 전쟁을 못 일으키기 때문에 저렇게 까부는 거예요. 자기네가 허리 펴고 살아남고 체제 유지하려면 강탈을 해야 되겠는데 그 1순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북한은 모든 헌법, 노동당 규약, 북한 지상의 법이라고는 10대 원칙에 대남, 조카, 통일, 야망은 명백히 적시되어 있어요. 한반도 절반 땅에 자유대한민국이 있는 이상 북한 체제는 절대 세습 유지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 북한 땅 옆에 중국이 아니고 거기 홍콩이랑 마카오 그 뭐 베트남 같이 개혁개방으로 나가서 번창한 나라 있으면 북한 주민들 다 달아난 지도 오래요. 그러나 야망은 버리지 않죠. 북한 김일성 족속 체제는 3대 국가 비전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 3대 국가 비전으로 북한 주민들을 세뇌했고 3대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정책,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시스템을 깔았어요. 주민들이 그 생활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까지 3대 국가 비전이 뭔지 알아요? 북한을 김일성 족속 체제로 노예 체제로 만든다. 두 번째, 한반도. 저들은 종국조범이라 그래요. 한반도를 그렇게 만든다. 세 번째, 전 세계에 자기네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이 없도록 명분을 세운다. 이것이 3대 국가 비전인데 이 중에서 하나 하고 반세기 지나서 견디기 바빠요. 그걸 하자니까 이제는 국가가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는가? 수룡 우상화, 수룡 신격화, 주민 사상세뇌, 주민 조직화, 주민 군사화의 진을
다 뺐어요. 그거 계속 반세기 이상 오다나까지 지쳐서 북한 주민들이 듣질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김일성 족속이 전쟁 못한다는 것. 그러나 얘들은 기필코 몰래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대한민국을 대혼란을 일으켜서 그 기회를 타고 대한민국을 정리한다. 그게 겉으로는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고려 육망제고 내적으로는 대남 무력 조카 통일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21세기의 공산 지도자의 타이틀을 쓰고 세습하겠다고 선언하고 3대까지 하시면 전 내피셜이 어떤지 알만하잖아요. 김일성 족속의 내피셜은 변하지 않아요. 정신병자에 가까워요. 꼭 자기는 된다고 봐요. 내피셜이 자유세계를 향해서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에 대한 내피셜이 뭔지 알아요? 잘 사는 나라 국민들은 전쟁을 두려워하고 싫어한대요. 전쟁이 일어나서 깨질까 봐. 그걸 딱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잘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부는 뭘 하냐? 이건 뭘 하냐? 계속 사재기하고 정상적인 삶에 기스가 나는 거예요. 요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무력적화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날로 먹겠다고 소리예요. 거기에 대한 쌓이는 대한민국의 공포감을 주는 것이라고 정말 폭력 지상주의자들답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렇게 써는 거예요. 없는 미천에 김정은이가 한 8년 동안 미사일이든 포든 한 발도 안 쏴보세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정은이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될걸? 하도 하던 놈이 안 하면 저놈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다니까? 지금 돌아다니는 거 가짜 아니야?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네를. 이젠 쏘지 않으면 내가 생존해 있다는 걸 증명할 길이 없는 지경으로 됐어요. 김일성 족속은. 북한은 국방과학원 1964년 6월 24일에 창립됐어요. 북한 국방과학원이. 그랬다가 1970년대 중반에 비밀보장을 위해서 제2자연과학원으로 간판을 바꿨어요. 그랬다가 김정은 때에 들어서 다시 원상복구해서 국방과학원으로 회귀했어요. 간판이. 이게 북한의 국방과학원이에요. 국방과학원은 시스템부터 말씀드립니다. 김일성 족속 밑에 당중앙 군사위원회가 있어요. 이 북한의 모든 방위산업, 국방력을 다 관장해요. 이 당중앙 군사위원회 밑에 노동당 군수공업부가 있어요. 당중앙 군수공업부 밑에는 제2경제위원회라고 하는 군수산업체하고 그 다음에 제2국방과학원이라고 하는 과학연구기관하고 그 다음에 영변핵단지라고 하는 영변연구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과학원, 이경제, 영변핵연구 이 모든 라인은 당중앙 군수공업부를 통해서 군사위원회를 통해서 김일성 족속이 직접 관장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는 어디도 소속되질 않아요. 내각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북한군에도 소속되어 있질 않아요. 직속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원래 당중앙 군수공업부 밑에 이경제위원회 그 옆에 이경제의 한 개 기구로 국방과학원이 들어가 있다가 김정일이가 뭐라 그랬나? 이경제 군수산업하고 국방과학연구는 쌍두마차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국방과학 발전이 손두마차로 나가야 나라의 군수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이 세 계열 중에서도 국방과학원은 손두마차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시스템입니다. 원래 애송이는 과장이 심해요. 만리를 때리는 주먹,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졌다지만은 우리가 만들었지만 우리도 못 믿어. 일본 쪽으로 쐈는데 베이징 쪽으로 갈 수 있어. 모든 기계가 다 노후화되고 나는 단언하건대 가용 가능할 핵무기는 북한은 만들 수준이 아니에요. 쏘면 떡이 되는지 불이 되는지 누구도 몰라요. 나라가 경제도 그렇고 우선 고립된 나라고 유엔 제재를 지금 이제 30년째 받는 나라예요. 국제 신용도가 가장 낮아서 어느 나라하고도 협업이 안 되는 나라가 지구촌에 유일할걸. 북한이 신용도가 너무 낮아서. 북한의 핵 문제, 핵 있니 없니 그 뭐 다른 무기 만드는 수준 보면 핵 수준도 알만하니까 핵이 뭐 아무나 만드나? 김일성 족속의 핵 정책은 6.25 전쟁 직후부터 시작됐어요. 그때 김일성 족속은 북한에 있는 그때 당시에 유능한 과학자들 뽑아서 소련 두부나 연구소 핵연구소에 보냈는데 그때 소련은 그 연구소에서 사회주의 나라들하고 공동 연구를 했어요. 동구권 나라들. 거긴 베트남도 들어가고 중국은 아마 빠졌을 거예요. 북한이 거기 들어갔어요. 북한의 비공개적으로 6.25
전쟁 복구 건설의 첫 스타트를 어디서 뗐는가? 북한 주민들은 모르지만 김일성 적석의 소위 전후 복구 건설의 첫 삽을 영변에서 뜬 거예요. 왜? 김일성은 말했어요. 6.25 전쟁 겪어보니 미국이 너희 철수하지 않으면 핵포탄 쓰겠다는 바람에 스탈린이 전쟁 와중에 약속했던 장종 10만 정에 대한 지원을 딱 끊었다는 거예요. 포탄도 넘겨주지 않고 우선 총부터 끊었대요. 장총 10만 정. 김일성이가 죽는 날까지 부른 노래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후퇴에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 트루맨이 그랬대요. 38서 이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핵무기 쓰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미 합중국의 원자탄 공갈 때문에 소련도 손을 들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김일성이 핵에 대한 지대한 매력을 느끼게 된 것. 그자가 말한 포인트가 2개 있어요. 하나는 그 야차 같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100만 관동군 일본이 미국의 원자탄 한두 방에 제깍 항복했다는 거예요. 폭력지상주의자가 맞죠. 그 다음에 6.25 때 트루맨이 원자탄 쓰겠다는 바람에 스탈린이 모든 무기 지원을 끊었대요. 그래서 저 작동가까지 가열차게 나갔댔는데 총탄, 포탄 보장이 안 되는 바람에 후퇴를 했대요. 그래서 김일성은 핵무기를 든 미국과 우리가 앞으로 싸워서 남조선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해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민족적 과제를 완성하자면 그게 남조선 해방이니까 그거 하자면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핵 프로젝트가 1957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57년, 67년, 77, 87, 97, 2007, 2017, 60년 동안 오고 있는데 왜 핵무기가 완성된 것도 아니고 쟤네는 보유했다지만 증명이 안 돼요. 가용 가능한 핵무기인지가 증명할 길이 없어요. 북한 핵무기는. 왜? 소련이 도와주고 중국이 도와주고 천만의 말씀. 북한 용변 핵연구소의 핵단지에 러시아 두부나 연구소에서 썰은 기술자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일절 도와주질 않았어요. 이 조그만 나라 절반 갈라진데 주한미군이 절반 들어와 있는 나라 걔가 걔를 알아본다고? 허전적인 공산 지도자가 북한 허전성을 모르겠어요? 소련 공산당이? 그러니까 두부나 연구소에 북한 과학자들이 가 있는데도 중요 연구에는 베트남, 베트남 과학자들은 참가시키면서 우리 과학자들은 절대로 참가시키질 않았대요. 그리고 저 영변에 나와서 그렇게 있으면서도 요만한 기술도 넘겨주질 않았대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영변에 나와 있던 과학자들이 철수에 들어갈 때 91년도가 92년도에 김일성이가 그 지시를 한 적이 있어요. 소련을 향해서 나쁜 놈들 반만 축내고 간다고. 기술을 하나도 준 게 없다고. 그때부터 북한이 자력갱생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또 핵사찰에 딱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김일성 주석이 핵 개발 문제, 핵 야망을 깨두고 핵 개발에 대해서 연기를 피우면서 제일 재미를 본 첫째가 뭔지 알아요? 90년대 초의 북미 회담이에요. 미북 회담이에요. 정부 간 회담. 우리가 없는 핵을 두고 계속 핵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처럼 하니까 그 콧대 없던 미국 정부도 우리하고 회담하자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핵은 개발 능력은 없어요. 가용 가능한 핵 무기를 전역할 수 있는 그건 없어요. 그러나 공갈용으로서는 실존한 핵무기보다 더 위력이 있는 게 북한의 핵공갈. 나는 단언하건대 가용 가능할 핵무기는 북한은 만들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국방과군 출신이에요. 북한 쭉 지켜봤고 북한은 그런 선진 과학기술 혁신하고 바꾸는 데서 1년이 정상국가의 한 세기나 해요. 속도가 너무 아무것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 신종주의 국가에서는 할 법한 신격화 신종주의에 오린 몰빵하고 왕조 지키는데 몰빵했던 공산 낙환 사고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신종주의, 봉건주의, 군국주의, 전체주의 믹스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은 발전하려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1년의 발전 속도는 오늘의 북한은 한 세기를 가야 오늘의 대한민국을 따라잡아요. 속도의 측면에서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어서 소형화 무슨 다형화 했다 해도 거기에 신뢰를 두질 않아요. 하긴 하겠죠. 그러나 실용화, 안정화, 규격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어떤 제품도 몽땅 파괴되고 모든 기계가 다 노후화되고 일제 때 기계가 80%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경 하나 만들든 손바늘 하나 만들든 그것을 규격화, 안정화, 양산화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북한이에요. 쟤는 끔찍이 하고 싶어 하겠지. 그래서 북한 과학자들도 늘 무기 하나 만들어 놓고 김정일이가 4월 며칠 날에 시험 발사 준비하라!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어요. 그분들 다 시험 사격 갔다 와서 말하면 자기네도 나갈 땐 그렇게 뜬대요. 우리 미사일 우리가 만들었지만 우리도 못 믿어. 일본 쪽에다 쐈는데 베이징 쪽으로 갈 수 있어. 그 수준의 나라가 그 핵무기를 그거는 차원이 다른 무기예요. 난 그래서 저것들은 핵이든 뭐든 위성이든 공갈용이라고 딱 보고 그 공갈로서 90년대 저희 미 합중국가의 관계에서 톡톡의 재미를 받기 때문에 그 버릇을 버리지 않는다고 보고 세상에 현 시대 육자회담 같이 3년 몇 개월 걸린 마라톤 회담이 있어요. 전쟁도 안 벌어졌는데 핵 하나 없애겠다고 북한 핵 없는 걸 없애겠다고 그러다니까 저것들이 계속 올려먹은 거예요. 핵의 원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모르는 게 전반적 북한 주민들의 수준이에요.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핵이 뭔지 모르는데 그게 대단한 거래. 이것밖에 몰라요. 핵이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주고 그 참상이 어떤지 북한 주민들은 몰라요. 북한에서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뿌린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모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TV 채널에서 보시는 모든 장면을 북한 주민들 본 적이 없어요. 미 합중국이나 다른 서방 세계가 다큐멘터리 만든 것들 있잖아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핵이 쏘면 떡이 되는지 불이 되는지 누구도 몰라요. 북한 주민들 핵 있으면 이긴다 하니까 핵이 떡인 줄 알 수도 있어요. 유머로. 핵에 대한 개념이 상식이 제일 없는 게 북한 주민사이며 그 주민을 상대로 핵은 우리 당의 선대 수령이 물려준 혁명의 가장 위대한 보검이라고 하는 게 오늘의 김정은이에요. 쓰다. 그것만 있으면 미국이 달기지 못하고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순간 남조선 알아서 무릎 꿇는다. 이런 김일성이 늘 그렇게 말했거든요. 공갈용으로서도 써먹기 좋고 협상용으로서도 써먹기 좋고 핵 개발한다는 소문만 듣고 미합중국이 달려들었으니 협상용이 얼마나 좋아요. 핵무기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증명 안 한 못해본 핵 무기를 깨들고 핵 법제화까지 했어요. 이걸로 우리는 핵 자유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세웠다. 원래 애송이는 과장이 심해요. 핵 있는 나라들도 입 딱 다물고 있는데 뭐 하는 짓이요? 비상식인 거예요. 없는 걸 해결하자고 우리가 김일성 족속이 그 체제 유지를 위한 기만 책략 전략에 섞여서 우리가 90년대 저부터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까지 북한 핵 전략을 세우지 않았나. 앞으로 북한이 정리된다면 그것도 드러나겠지만 아마 굉장히 코믹한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나는 왜 북한의 경제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력을. 그리고 북한 핵에 대한 구소련과 중국의 견제 정책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단한 미국도 핵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2차 대전 벌리면서 독일의 관련 기술자들 정말 모셔가다시피 해서 포로로 데려갔던 뭐든 그렇게 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북한 자력갱생 핵 만들어요? 폭죽도 못 만드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저놈들은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아니요. 만리를 내다보면 인공위성 가졌다는 놈들 아닙니까? 만리경. 만리를 때리는 주먹,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졌다지만은 가진들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전력화하고 일단 전쟁에 들어가서의 그 모든 규범, 규정, 시스템이 구비가 안 돼 있어요, 북한은. 그러니까 평양 근방에서 미사일도 쏘는 거예요. 똥모저리처럼. 북한을 정상국가로 보면 안 돼요. 가장 약한 국가, 뜨개 바늘도 못 만들고 안경알도 못 만들고 기껏이야 밥그릇 만들어내는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북한은 하나의 세트 국가예요. 모든 북한 주민을 임의에 동원시킬 수 있는 에스트라들이에요. 북한은 통째로 연극 세트장이고 모두 원형 경기장에 앉아 있어요. 밖은 못 봐요. 서로 저짝 놈, 이짝 놈 마주보고 위에 놈이 나를 감시할 뿐이지 원형 경기장 독재 시스템을 갖춘 국가예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처럼. 수령을 중심으로 딱 뭉쳐가지고 수령은 제일 귀빈석 유일한 자리에 황금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계급별로 직업별로 다 앉죠. 제일 밑에는 하층민들이에요. 걔들은 올려다 감시하는 데 한계를 느끼지만 위에서 내려다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없어요. 다 보여요.
그래서 북한 체제를 볼 때는 밑에서 한번 떠들어도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북한 내에서는 대비치가 없기 때문에 모순을 느낄 수가 없어요. 단 모순을 느끼는 게 어떨 때인가. 김일성이 몇 년 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말해? 요 모순이에요. 미국이나 다른 북한 밖에 어떤 걸 보고서 그거를 대비치를 놓고서 모순을 느끼는 거는 북한에 있을 때의 내비치 좀 올라와야 느껴요. 전반적인 인민들은 몰라요. 김일성은 언제 오면 밥을 다 먹였다며. 근데 왜 지금 못 먹인데 이 모순이지. 어떤 걸 대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생각할 수 있는 기준치가 없는 게 북한 주민들이 불쌍한 신세예요. 북한은 검열대국입니다. 북한은 검열이라면 쑥박검열, 그 다음에 무슨 통행증 검열, 출판 검열, 도서물 검열, 전기 검열, 북한 전체 주민의 생활은 검열로 시작해서 검열로 끝나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검열받는 게 북한 주민들의 일상입니다. 북한의 어떤 기자도 노동신문에 있던 통신사에 있건 모든 기자는 자기가 주제를 정할 수 없습니다. 주제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 상반년도 없고 하반년도 없고 매 통째로 그다음에 분기별 석 달에 한 번씩 내려오고 매달 어떤 주제를 이 글을 써야 된다는 게 다 내려와요. 그다음에 글을 써놓으면 검열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모든 글의 내용에서 김일성 족속의 사상과 문풍대로 글을 썼는가? 김일성이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사상을 담아서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사에는 요만한 기사에도 김일성 족속의 교시 말씀을 정중히 인용하고 내용을 풀어야 된다. 모든 것은 검열 단계는 이건 당의 수중에 장악된 선전선동 수단이고 힘있는 사상교양 수단이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언론 보도물은 당 기구 사상 검열을 철저히 받아야 해요. 내가 김일성 족속이 내려온 오다대로 글을 하나 쓴다. 그러면 첫째 내 부서에는 부장이 검열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주필이 검열해요. 사장이 검열해요. 검열 대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교정과에서 또 문장 검열을 또 해요. 단어, 문장, 교시 말씀에서 틀린 거 없는가. 그 다음에 편성부에 또 넘어가서 구도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또 검열해요. 글자 하나가 출판에 나가기 전에 그 다음에 출판국으로 넘어가요. 거기서 출판국에서 최종 사인을 받아야 인쇄공정에 들어가요. 그렇게 되는데 출판국에 넘어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기사들은 이제 편성부에 넘어간다. 그 다음에 어디 가는지 알아요? 상급당으로 올라가요. 김일성 족속의 현지 지도를 관찰하자느니 기념기사, 김일성 족속을 칭송하는 기사들은 쫙 올라가서 중앙당 선전선동부 해당 부서에 딱 가야 돼요. 거기서 검을 마치고 그 다음에 내려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기사는 말하자면 전체민이 한꺼번에 앉아서 들어야 하는 강연재강, 녹음 강연 이런 거는 김일성 족속 책상 앞에까지 딱 가야 돼요. 그래서 그놈이 사인을 해서 또 쭉 내려와야 그게 출판이 되든 보급이 되든 하게 돼 있어요. 이 김일성 족속한테까지 가는 그 글을 쓰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을 다 알아요. 근데 더 재미난 건 뭔지 알아요? 그렇게 검열 올라가고 내려와서도 오자 탈자가 있더라고요. 굉장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읽어도 마음이 자기가 몇 번을 수정하고 쓰고 하다 나니까 꼼꼼히 다 맨 낱말을 뜯어보면 읽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달리다 나니까. 그러면 노동신문이라든가 중요 도서들 오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담당 부서가 절대 책임 물어요. 그리고 우리 군수공업부문인 경우는 이 국방공업인 경우는 내부 사람들도 들어와서 수정 못해요. 몽땅 기자들이 이를 중지하고 거기에 붙일 그 단어를 새긴 인쇄물 다 잘라가지고 한 줌씩 엮고 풀딱지 엮고 매 지역으로 파견 나가서 그걸 다 붙이고 들어와야 돼요. 그런 수공업적이고 이상한 나라가 북한인데 그런 나라에서 핵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 걸 자동 걸어내는 기계도 없는 나라예요. 북한의 모든 출판사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에 접근하자면 또 승인 단계가 있어야 돼요. 부장 단계, 주필 단계, 그 다음에 사장 단계, 당비서 단계, 비밀경찰 단계, 공개경찰 단계. 그래야 그 출판사에 어디면 거기를 열고서 지목한 자료를 뽑아낼 수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계산도 할 수 있어요.
국방과학은 이 신세예요. 그건 균율이에요. 체제 보위를 위한 균율이고 시스템이에요. 그거 어겼다 사고가 나면 큰일 나는 게 북한이에요. 그래서 저 개벽당국 같은 나라가 저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모든 검열의 원칙은 첫째가 뭔지 알아요? 수령 신격화에서 결함이 없는가? 수령 신격화에서 미진하고 구멍이 뚫리고 미흡한 게 없는가? 수령의 권위와 위신을 지키는 데서 하자가 없는가? 이게 모든 검열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통째적으로 사회주의 제도의 수호의 비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가? 이게 들어가요. 북한 주민들은 초등학교 애들이 교과서도 공식적으로는 비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빼돌렸다 총살당한 탈북민도 있어요. 2000년대 초에. 그나마도 지금은 정리사정으로 애들한테 1인당 한 컷씩 교과서를 못 내주니 나오는 게 없을 뿐이지. 이제는 한 교실에 학생이 20명이라면 교과서는 서너 개밖에 안 나온다니까. 나머지는 다 베낀다니까. 그런 나라니까 그거 뭐 정말 한 학생이 하나씩 교과서 주면 다 팔아먹을 걸 중국에다. 대한민국으로 팔아먹고. 북한은 모든 게 비밀이에요. 내 직장도 공식적으로 비밀이에요. 내 딸이 그렇게 평양에서 오래 살면서 대한민국까지 왔어도 자기 엄마 이 김길선이가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를 지경이에요.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말이 많아졌어요. 세상에 말을 이렇게 많이 하니 내가 스스로 나도 내가 놀라요. 정말 입이 무거웠어요. 비밀 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든 외국에 나갔다가 와서 총알을 짓는 게 보름씩 지어요. 직장에 안 보내고 당 중앙위에 소속된 어느 라인에 가서 외국 출장 기간, 외국 유학 기간, 외국 실습 기간, 외교관 생활 기간에 관한 사상 총알을 재야 돼요. 그게 기간에 따라서 1년도 가요. 그거 사상 총알을 철저히 임해야 다음 배치지를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통과 못하면 배치를 못 받아요. 그 모든 총알에서 첫째가 뭔지 알아요? 비밀 지키는 거예요. 외국에서 보고 듣고 느낀 거 일절 말 안 하는 게 첫째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올라갈수록 입이 그렇게 무거워요.